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2강입니다. 자, 우리 그 정부의 두 얼굴에서 제1장 공공의 적은 진정 누구인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유기체설과 기계론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국가를 얘기할 때 특히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얘기한다.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라는 건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뭐 좌파다, 우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이 보수주의, 진보주의는 이제 사실상 이론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긴 거죠. 물론 이제 기계론이다, 유기체설이다라는 것도 이론과 역사의 산물인데요. 이 보수주의는 이제 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을 흔히 뭐 부르주아 혁명이다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사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들이 주동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는 많은 그 무산 계급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고 하는 거죠. 노동자 계급들이요. 이런 계급들이 굉장히 대거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 혁명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부르주아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자유를 확대하려는 그런 그 어떤 구체제 타파 혁명이기도 하면서 노동자 계급 즉 하층민들이죠. 프롤레타리아들의 어떤 그 평등을 지향한 공산주의 혁명의 성격도 방향성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끊임없는 갈등을 이룹니다.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부르주아들이 지향했던 바가 이제 좀 그 온건파들이었고요. 이 온건파들의 지향점이 사실 보수주의 쪽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초기에 이제 온건파 중심의 부르주아 혁명을 이렇게 지향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코뱅파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이 자코뱅을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 굉장히 그 어떤 공산주의 혁명 쪽으로 나갑니다. 이 진보주의 쪽으로 흐르면서 이것이 이제 좌파적 성격을 어떤 공산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는데요. 이 진보주의에 반대해가지고 이 진보주의가 이제 결국은 급진 좌파로 흐르면서 루이 16세를 단대이슬로 이제 프랑스 광장, 파리 광장에서 이제 민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이제 처단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영국의 이제 버크라는 학자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보수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버크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국가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해체할 수 없는 하나의 정신적 이상체, 즉 초월적 존재다 하는 유기체설적 관점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보주의는 인간의 이성의 힘을 믿어요. 이성의 힘을 믿습니다. 이성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 국가라는 기계를 부품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그런 해체와 분해 조립, 그래서 더 우수한 기계로 성능 좋은 그런 기계로 개량해 나갈 수 있다라는 프로그레시브라죠. 프로그레스. 앞으로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레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 관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기계론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어떤 도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학자 중에 이제 조지 레이커프라는 학자가 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도덕적 기반에 대해서 쓴 내용을 보면요, 보수주의는 엄격한 아버지 상이다. 아주 자녀가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휘두르고요.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인내를 해서 본능을 억제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올라오면은 상을 주는, 그리고 나태한 자는 벌을 주는, 가난을 빠뜨리는 거죠. 이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하자라는 것이 보수주의고, 진보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회만 공정하게 줘서 되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많이 흑수저, 헬조선 이런 것을 외칩니다. 예. 누구누구는 다 성적표도 조작하고 모두 상장도 조작하고 해가지고 다 편법을 해서 백으로 해가지고 인맥으로 해서 돈으로 풀고 해가지고 다 가는데, 예? 아무것도 없는 이 흑수저 애들은 열심히 하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조롱하죠. 개 가재 붕어로 그냥 살지 무슨 개천에서 욕나려고 하냐, 이런 말까지 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진보주의예요. 출발선이 다른데, 부모가 주는 백그라운드가 다른데, 어떻게, 기회만 공정하면은 그것이 정의로우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보주의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출발선을 조정해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진보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이쪽으로 하면 결국 큰 정부로 가고, 보수주의는 이 인간 이성에 대한 한계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정부가 커져서는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유기체로서 우리가 이제 홉스라든가 존 럭 이런 쪽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국가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려는 이런 쪽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이제 유기체설에서 나오는 관점이 우리가 법실증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퍼라티즘이에요. 결국 이제 법실증주의라든가 커퍼라티즘, 우리가 이제 조합주의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이것은 국가를 하나의 기구로, 추상적인 실체로 보는 겁니다. 커퍼라티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역대 조합은 우리가 무슨 협동조합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유기체적 생물체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 커퍼라티즘 안에 다 기구들이 있는 거죠. 국가가 어떤 노동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부분, 이런 것들을, 이익을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조정 기제로서 작용하는 실체로서 그려내는 것이 이제 조합주의라는 어떤 국가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법실증주의는 국가의 본질은 법이라고 보는 거죠. 입법, 사법, 행정에서 입법이 이제 법을 만들어내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사법은 법을 판정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법실증주의에서 나온 것이 이제 국가법인설이에요. 이것처럼 조합주의처럼 국가를 하나의 법적인 주체로 보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 이거 국가법인설이 이제 독일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서 이 옐레네크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이제 국가법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국가를 그렇게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절정한 이제 절충선상에서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국가법인설은 국가가 곧 법이다라는 개념으로 가니까 사람이 법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법치주의라는 것이 형용화되어 버리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국회 구성원들, 의회 구성원들도 사람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이 곧 법을 만들었는데 국가가 곧 법이다 그러면 사람이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좀 한 단계 도약시킨 사람이 한스 켈젠이라는 순수법학파인데요. 켈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 단계설이라는 것을 설명한 걸 해서, 우리가 흔히 헌법, 법률, 명리조례, 규칙이다 해가지고 국가는 법 주범이다. 국가는 법 주범의 하나다. 헌법에서부터 쭉 이렇게 네?
법률, 법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 규범 자체가 곧 국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참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국가는 곧 법이기 때문에 국가를 알고자 하려면 이 법을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륙계의 법시중주의하고는요 끊임없이 국가가 만들어내는 실정법을 연구하는 데 빠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륙계의 법시중주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법시중주의가 온 거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우리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뭐 법관이라든가 변호사 이런 사람들 법조문 외우기 바쁘죠. 법조문이 한자가 먼저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따지고 그것이 곧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에 대항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우리가 기계론 쪽에서는 커먼노를 기반으로 한 영미계 자연법 사상이죠. 자연법 사상. 이 자연법 사상에서는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권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개별 개인들에게 다 분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권력이든 이런 것은 각 개인들의 구성원들의 힘의 균형 상태, 즉 이익이 서로 충돌하고 조정된 균형 상태다. 뭐의 균형이냐? 힘의 균형이. 힘과 이익이 개인들, 집단들의 이익이 서로 조정되고 균형하고 싸움박질해가지고 결국 최종 타협을 본 균형 상태. 이것이 곧 사회고 국가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이익과 힘이 공정하게 이것을 우리가 딥 프로세스라 그래요. 공정한 절차죠. 우리가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절차 공정해야 된다. 공무원 시험 임용 절차가 투명하냐, 뭐 야로가 없냐, 막 따지잖아요. 듀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듀 프로세스. 이 듀 프로세스가 하나의 정의다 이거예요. 정의. 이 듀 프로세스를 제대로 거쳐야지 되는 것이지 무슨 실정법에 법률에 따른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듀 프로세스는 뭐냐? 사회 일반의 합의예요. 합의. 이것이 그리스의 폴리스 정치죠. 폴리스 정치. 그리스 정치에. 원래 이 퍼블릭이라는 공공이라는 개념의 원형이 그리스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스. 우리는 그리스의 민주정치 하면은 아테네를 얘기하고요. 아테네에서 아크로폴리스 안에 그 아고라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의해가지고 공동체 의사결정을 내리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 퍼블릭의 그것이 공공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원형, 이것이 공공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듀 프로세스죠. 이 듀 프로세스에서 찾아내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이런 그것을 국가 시스템에 구현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보면은 미국 대선이 주작됐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죠. 결국 누가 이기든 간에요.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듀 프로세스를 찾아가는 나라예요. 정당한 투표 절차에, 대선 투표 절차에 뭔가 야루가 있었느냐, 듀 프로세스를 깨는 것이 있었느냐, 이것은 곧 자연법의 파괴다라고 보는 거예요. 권력을 각 50개 주에다 분점을 시켜놓고 각 주들이 듀 프로세스에 따라 하도록 하는데 어느 한쪽에도 반칙을 썼으면 그것을 다 까라 이거예요. 까가지고 듀 프로세스 정신에서 맞춰 나가는 것이지 각 주 의회가 뚱땅거리는 우리 절차에 맞췄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실정법에서 우리 실정법대로 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끊임없이 자연법을 추구해가지고
토론하고 투쟁하고 그러면 미국의 어떤 재판정에서의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원고와 피고, 변호사와 검사, 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와 피고, 예? 그다음에 판사 간에 끊임없는 진리를 찾아가는 이 듀 프로세스를 이나간 토론과 조정의 과정이에요. 예. 단순히 법조문 해석해가지고 이게 의미가 뭐다 이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미국은 끊임없이 시민들이 이 자연법을 찾아가는 정의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대선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누가 이기든지 간에 사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볼 때 단순히 입법사고 행정을 3권으로 나눠가지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에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존재가 이거예요. 유기체설과 기계론 다 어떤 철학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고 거기에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행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정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침해하는 그런 역사의 경험 속에서 투쟁하고 바로 세우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입법사고 행정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왔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것이 이제 근대 행정학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형성된 것인데 미국에서 형성된 이 행정의 개념과 행정학이라는 학문도 사실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 다원주의적 사고방식, 이 커먼러를 기반으로 한 다원주의와 사회계약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행정이라는 개념이 도출된 것이고 그 행정도 다분히 미국이라는 사회의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바로 그래서 왜 행정학이 왜 유럽 대륙에서 형성이 안 되고 미국에서 형성됐는지도 사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찍이 미셸 푸코가 지적했듯이요,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도요, 우리가 이성이 설정해둔 진리의 체계 안에서, 범위 내에서, 이 세계 안에서만 진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